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찬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산업보안 생태계 동향 및 정책, 혁신 시스템 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최근에 고민해보고 연구했던 결과를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의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 동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선행 연구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거쳐서 연구의 틀로서 혁신 시스템이라는 프레임이 이 산업보안 생태계를 보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분석 결과로서 시장과 정책 그리고 주체로서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한국과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결론, 몇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도출하는 것으로 제 연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서론입니다. 먼저 기술 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그리고 보안 산업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의 변화 관점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팩토리 등과 같이 생산과 소비 그리고 경영과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이종 분야 간 초연결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산물 인터넷 등의 생산 기술의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Asset Administration Shell이라는 것은 사물과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개별 부품의 IT와 디지털 코드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기술 변화들이 실제로는 새로운 관점의 산업 보안의 필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경쟁국 간의 기술 패권주의 확산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안 산업 자체로는 새로운 보안 방식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아웃바운드, 들고 나가는 것에 대한 통제 중심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유입 요소 관리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인력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 확대로 퇴직 인력이나 M&A에 의한 기술 유출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구 배경으로 또 중요한 것이 지난 11월이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전에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중 기술 무역 갈등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산업 경쟁력에 대한 강조의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의 혁신 펀딩 그리고 제조업과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이 산업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이 아니고 산업 보안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국가 안보 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전 세계 FDI 유입의 절반 이상 정도가 각국의 FDI 검토 프로세스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본에 의한 대규모 해외 외국인 자본에 의한 기술 유출의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FDI로 인한 국가안보 침해 우려와 관심 증가로 검토 및 승인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OECD에 올해 나온 문서에 보면은 이 M&A나 외국인 투자 관점에서의 우려에 대해서 많이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선행연구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으로서 또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티컬 테크놀로지, 핵심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IF에 올해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국가 전략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 더 중요한 기술,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과 기술 개발하는 관점에서 기술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전략 관점에서 어떤 가치 판단이 대입되어 있는 그런 더 중요한 기술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요건입니다. 트레이디드, 즉 교역 가능하고, 그리고 천연 자원에 의존하지 않으며 천연 자원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또 한 가지는 첨단 기술 분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핵심 기술로 지정해서 그 기술에 대한 좀 다른 관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를, 전략적인 정책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술 패권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술 패권이라는 것은 이건 독일에서 나오는 문서인데요. 정적인 개념으로서 국가 본연의 기능, 이 기술 패권의 원래 의미,
국방과 공공안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더 동적인 의미에서 개발이라는 의미의 관점으로 5G나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이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패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산업보안 생태계를 보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특히 왜 미국이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존의 무형자산과 기술에 대한 보호가 단순히 법제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규범에 이미 체화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특허에 대한 분쟁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또 활발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이 그만큼 잘 보호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 패권에 대한 특히 미중의 기술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기술 패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관통하는 산업 경쟁력 우위 정책의 기조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보안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얻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혁신 시스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개별 산업보안 정책이나 산업보안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 시장과 제도와 혁신 주체를 아우르는 그런 동학적인 그런 변화 네트워크와 시장 플레이어들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혁신 시스템 관점을 취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행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먼저 해외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입 금지 조치와 기업 거래 제재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산, 특히 중국산의 통신 장비 구입에 금지를 권고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호주나 영국 등 우방국 이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제재에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올해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이미 깔려있는 중국산 통신 장비를 교체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계획에 따르면은 우리 돈으로 조 단위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중국산 통신 장비를 철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반도체 기업 아익스트론 인수 제재 사례는 2016년에 중요한 사례인데요. 독일의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미국 내에서입니다. 미국 내에서 독일 아익스트론의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중국 기업의 인수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 장비에 해당되는 반도체 부품을 미사일 감시 또는 데이터 활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미국의 당시의 판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역시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의한 미국의 핀테크 기업과 IT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제재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틱톡이나 위챗 등 중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이런 IT 서비스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 부분 매각과 사용 전면 금지 행정명령이 올해 9월 달에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 유럽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독일의 로봇 제조기업 쿠카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독일에는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에 의한 M&A에 대한 우려가 좀 저항이 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매각이 된 이후에 실제 약속이 아주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확인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사례를 보시면 라이펠트사가 역시나 비슷한 방향으로 중국 기업의 인수가 될 우려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2017년에 정부가 원치 않는 인수를 막는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자가 철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조선회사 STX의 매각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자국 내 기업들의 인수를 굉장히 찾아봤으나 실제로는 국유화가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탈리아 기업에 의해서 인수가 되었는데 실제로 재밌는 거는 이 STX라는 조선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소는 프랑스 국내에 계속 유지해라. 그리고 회사의 이름을 변경할 경우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조선소내의 군사행위 등을 허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많은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이탈리아 기업이 STX를 인수하는 그런 사례가 2017년에 있었습니다. 그 밖에 선행연구 부분입니다. 실제로 산업보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개별 산업보안 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사례에 대한 연구 또 기술에 대한 연구로 약간의 흩어져 있는 방식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도 주로 비슷한 관점에서 개별 국가들의 사례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주요 선행연구인데 이 세 가지 연구는 국가를 타겟해서 첫 번째 연구는 미국, 두 번째 연구는 독일, 세 번째 연구는 국내를 중심으로 산업보안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에 대한 연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별 정책 중심으로 첫 번째 연구는 EU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두 번째 연구는 일본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된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통상에 대한 연구고요. 법제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또 다른 선행 연구의 한 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판례 중심 연구로 미국의 기술 유출 억제를 위한 법률과 판례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의 주요 연구로는 개별 기술에 대한 연구로 좀 오래되었긴 한데요. 민간의 보안 기술, 보안 산업의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 등 역시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나온 OECD의 보고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투자 검토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국가 간 비교 연구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그림 두 가지로 설명드린 바가 있는 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연구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혁신 시스템 관점이라는 것을 택했습니다. 보통 혁신 시스템이라는 것은 2002년도에 OECD에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국가혁신 체제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각 국가들에 대한 비교의 분석이 있었고요. 그때의 중요한 프레임, 축으로 사용됐던 분석의 틀이 주체, 그리고 제도, 그리고 네트워크 또는 상호작용에 대한 것입니다. 주체라는 것은 혁신 주체, 말 그대로 혁신 활동을 하고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 내지는 중간에 많은 인터미디어리라고 할 수 있는 중개 조직들을 포함하는 것이 그 주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제도라는 것은 이 주체들을 엮어주는 게임의 룰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이 주체들을 엮어주고 이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규정하는 그런 규율과 내지는 규범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은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 되려면 개별적으로 플레이어들이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인터랙트하면서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혁신 시스템 관점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전체를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 생태계의 프레임을 같은 관점으로 시장, 그리고 정책과 제도, 그리고 주체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주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관점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산업보안과 관련된 기술, 융합보안과 보안기술,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개별 주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 기관 내지는 이 조직의 변화를 실제로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제도,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산업보안 생태계를 본다고 할 때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어떤 산업보안을 위한 제도적인 특성과 어떤 필요에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개입과 어떤 벤치마킹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제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이자 설명드릴 때는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시장의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크게 이 주체들이 그리고 시장의 수요자와 시장의 공급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산업보안을 볼 때 시장을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산업보안 시장 규모나 시장의 성격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결과물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ACIS라는 협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산업보안에 대한 역할과 인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ACIS의 보고서, ACIS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초기에는 보안이라는 것을 비용 관점으로 인식했습니다. 비용. 그래야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코스트 관점으로만 인식했다는 것이 산업보안에 대한 초기였고요. 그것이 흘러가면서 전략적인 가치로 보안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보안 역량이라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들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 중기 전략적 가치라는 인식의 변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영역으로서 산업 보안을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안에 대한 양쪽 투자, 앞에 두 가지는 보안을 비용으로 보았다면 세 번째는 보안을 투자라고 보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본다는 것이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 변화의 큰 줄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ACS에서는 산업보안을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인력 양성을 포함한 범위로서 산업보안을 보고 있고 대상의 영역에서도 위기 경영이나 연속성 관리 그리고 성장 전략과 기업의 시설 및 자산 관리 그리고 데이터 경영, 안전 관리를 포함한 것을 산업보안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안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나온 검색해본 2019년 말, 그러니까 작년도 기점으로 가장 최근 자료가 2015년까지의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2015년도 정도의 실제 데이터를 놓고 한번 어떤 트렌드를 보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산업보안 시장은 연평균 7%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이 정부 부분보다 공공 부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보안의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입지가 굳어지고 확립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IT 보안과 OT 보안으로 나눈다면은 IT나 정보 보안 어떤 이상의 개념으로서 실제 공장이나 운영에 대한 오퍼레이셔널 시큐리티에 대한 보안의 강조가 더 강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투자 규모로 봐도 2배가 조금 안 되는 규모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내 절반 이상의 기업은 실제로 보안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거는 인하우스에서 이 투자나 비용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외부 기업이나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기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주 아웃소싱의 영역이 보안 시장의 확대에 기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주요한 기업들의 중장기 플래닝 속에 중장기 계획 속에서 이 보안의 영역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OT 보안과 IT 보안이라고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눴을 때 OT 보안이라는 것이 신규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충원에 더 계획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고요. IT 보안이라는 건 정보 보안, 기업 내 정보 서비스 쪽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충원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재교육이나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결입니다. 미국 산업보안 생태계 중에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산업보안이라는 것이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보안 전략의 그 가운데 영역으로서 공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보안 거버넌스의 재설계나 보안의 기술적 전문성 강화, 보안의 성과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보안 역량 강화 계획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의 단기 경영의 관점과 장기 보안의 관점이 잘 소통하여서 중장기 플래닝 속에서 자리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인 경영 관점에서는 프로젝트 위험 관리나 기업의 산업 보안의 생산 공정상의 위협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비전과 보안의 미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 내 파편화된 이런 이슈들을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의 부분입니다. 정책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CFIUS라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로서 저희가 엑슨플로리어법과 핀사 그리고 최근에 개정됐던 필마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DTSA가 2016년에 제정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통제개혁법
에크라법이 최근에 또 확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 저희가 정책과 지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IUS입니다. CFIUS는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 보안에 대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의 투자 거래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과 행정부가 직접 거래를 중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보와 조사 건수가 2017년 이후에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그리고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CFIUS가 검토한 외국인 투자 거래상에서 행정부가 중지 결정을 내렸던 것이 2012년에 한 건, 2016, 17년도에 한 건 있고 18년도에는 또 많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 이전에는 사실 여기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엑슨 플로리오법에 의거해서 항공기용 금속 부품 생산하는 맘코 매니팩처링사의 인수를 중단했던 사례가 1990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 핀사라는 법을 적용해서 롤스 코퍼레이션의 미국 내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금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키트론사의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레티스 반도체라는 것이 2017년 사례고 1.5조 원 정도 되는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거래가 중지된 바가 있고요. 이것보다도 2018년도에 저희 연도에는 빠져 있지만은 되게 중요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퀄컴과 브로드컴의 어떤 인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수 규모가 120조에서 160조 원 정도 되는 큰 거래에 중국계 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브로드컴이 미국계 반도체 회사인 퀄컴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행정부가 막아선 그런 사례가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의 주요 해외 인수자 국가는 중국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핀사와 피르마법입니다. 이게 핀사를 거쳐서 2018년도에 이 피르마법으로 지금 이게 조금 더 강화되었고요. CFIUS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넓게 정의하고 관할하는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새롭게 제정된 피르마법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토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이 장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항공기나 엔진 그리고 부품, 컴퓨터 저장 장치나 기타 중요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그 기술들이 포함된 27개 산업을 대상으로 약식의 파일링과 규제 완화 요건 등이 포함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 피르마법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FIUS의 검토 기간 연장이라는 것도 피르마법을 통한 행정부의 이 통제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DTSA 영업비밀보호법입니다. 산업 스파이법이 미국에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여기 EEA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스파이법으로 1996년도에 이제 진화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UTSA 즉 유니폼 트레이드 시크릿 액트고요. 영업비밀 보호 관련된 주별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1979년도에 시도했다면 그것이 확대 발전되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법의 보호를 받고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도가 반영된 것이 영업비밀보호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통제개혁법입니다. 수출통제개혁법은 미국 상무부의 기술 통제 목록에 이머징 기술과 원천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결의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FIUS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트렌드, 그리고 그 행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영업비밀이나 외국인 투자 그리고 수출 통제와 관련돼 가지고 법제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어떤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체와 기업 부분입니다. 산업 제어 시스템 ICS 보안 그리고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OT 보안 쪽을 사업 영역으로 하고 직접 타겟팅하고 있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클레로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레로티라는 기업은 산업 ICS 보안을 중심으로 하면서 에너지 관리와 자동화 제조 전문 기업 이쪽에다가 이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여서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여기서 찾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제조업들 베이스에 스마트 보안 기술을 집어넣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또 확대해가는 그런 기업들이 메가피와 포트넷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체 관점에서는 미국 내에서 되게 중요한 ACIS라는 중개기관 협회가 있습니다. 원래 1955년도 설립할 때는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그러니까 어메리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는데요. 지금 2002년도에는 ACIS 인터내셔널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제로 미국 내의 산업 보안에 대한 이슈만이 아니고 글로벌 산업 보안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하는 역할을 보시면요.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의 영역뿐만이 아니고 리더십과 관리, 그 기업 내 초급 관리자부터 CEO까지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멤버십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의 교육과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저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킹 이벤트에 해당되는 글로벌 시큐리티 익스체인지 플러스 이런 식의 행사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 보안의 어떤 움직임들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지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했던 연구 속에서 있었고요. 설문과 FGI 그리고 심층 인터뷰 좀 여러 단계의 여러 계층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보안이라는 것은 산업 보안이라는 것은 내부자에 의한 유출에 대한 그리고 M&A 등 자본에 의한 기술 유출이 우리나라 역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 보호가 정책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단순히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안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먹거리 유지와 확보 관점에서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의 발표의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돈을 받아서 개발한 기술의 보안 책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정부가 보안의 책임까지도 조금 더 분담해 주었으면 하는 기업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산업 보안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의 양축이 있다면은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지만 실제로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규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보다는 그냥 필요한 정도였지만은 규제는 역시나 보통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지원과 규제의 양쪽의 축이 그렇게 시장에서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에 대한 말씀은 아까 드린 바가 있고요. 어떤 그 주체별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개별 기업이나 개별 주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협력, 생태계 구축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될 기관으로는 정책 지원이나 관리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대학 내지는 연구소 차원에서 국가의 산업보안 생태계를 크게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실제로 역할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책임의 분담 등 정부 지원의 마중물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지원과 관리기관이 이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급한 정책은 산업보안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 그리고 보상 강화 그리고 전문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정성적으로 질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국의 산업보안 생태계가 어떤 이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연구의 핵심은 미국의 산업보안 생태계를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 시장과 제도와 플레이어 관점에서 좀 개별적으로 좀 깊이 있게 조사해 보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 한국의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것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제 자체 하나하나의 구체성보다는 크게 산업보안 전담기관, 컨트롤타워의 통합 조정과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한국의 니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로서 보안 전문 기업이 아까 미국의 여러 가지 3가지 기업들을 저희가 사례로 들었지만은 한국을 대표할 만한 보안 전문 기업이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렇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안 전문 기업이 나타나야 되고 이 기업을 통한 어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는 보안 인력,
대학과 기업의 보안 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정책의 또 다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부 R&D 사업 등 기술 개발 과정, 그러니까 기술이 완성된 기술만이 아니고 기술 개발의 전 과정을 포함한 연구 보안과 선제적 기술 보호까지도 이 기술 보안 생태계로서 넓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한국에서는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나 국가 핵심 기술이나 후보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안의 영역으로 특히 대학의 기초 연구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영역에서 조금 더 보안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속적으로 언급되었던 퇴직 인력과 M&A에 의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분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연락 주시면은 충분히 답을 드리도록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